오늘 저는 대선에서 승리할 때 감사하고 패배할 때 낙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할 때 감사하고 패배할 때 낙심하지 말라. 오늘 전하는 말씀은 5월 7일 화면의 맨 오른쪽 아래에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동영상을 알려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선교헌금과 재정적인 후원으로 이 사역을 지원해 주시고 또 발전시켜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마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재정적인 후원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동참해 주실 분들은 이 화면의 맨 왼쪽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맨 아래 선교헌금란을 클릭하시면 모든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 5일 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이런 제하에 강의를 하셨습니다. 한국인은 최악의 선택을 할 것인가? 민중혁명 분위기에서 치르는 대통령 선거의 위험성. 네, 이런 아주 심각한 주제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시청하시기를 제가 적극 권면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강의에서 조갑제 대표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체제 수호의 선거고 20, 30, 40대는 부패 척결의 선거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0대 이상은 좌우 이념 대립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동안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 발전시켜온 이 체제를 수호하느냐, 아니면 체제의 이 변경을 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이 체제를 잘 수호할 수 있느냐, 이런 심각한 관점에서 선거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 40대는 이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 정유라 이런 부패 세력들, 이 부패를 척결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선거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 대표는 잘 아는 어떤 40대 여성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안철수 씨를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마음을 바꿔서 문재인 씨로 찍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안철수 씨는 이명박 씨의 아바타라, 그런 소문이 돌아서 자기 생각에는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 씨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모든 부패를 다 척결하는, 소위 문재인 씨가 잘 말하는 적폐 척결, 적폐 해소, 네, 청산, 네, 이런 것들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안철수 씨가 되면 그걸 하지 않을 거니까 문재인 씨를 찍기로 했다. 네. 이미 다 재판이 끝난 그런 것까지도 다 뒤지고 올라가서 그렇게 또 다시 수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대, 30대, 40대의 관점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부패, 청산, 척결, 핵무기도 관심이 없고 나라의 그 어떤 지금 전쟁의 이런 그 위험, 생존의 문제 이런 것도 관심이 없고 부패, 척결 여기에만 지금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 선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의 한 80%가 이렇게 여기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이런 여론을 누가 조성했는가? 이 5가지 세력이, 여러분이 사진에 보시는 이 5가지의 한국의 유력한 이 세력이 바로 탄핵 찬성 80% 여론을 조성했다. 먼저 언론이 선동을 시작했고, 또 수많은 거짓을 가지고 언론이 잘못된 선동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국회나 검찰이나 특검이나 거기에 기반해서 국회는 이제 자기가 조사도 안 해보고, 그 국회의 고유 기능인데, 특별히 이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초유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있었지만 아주 이 심각하게 이 탄핵 결정을 내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회가 충분히 조사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언론이 말한 이 선동의 토대 위에서, 그리고 또 이제 검찰이 일방적으로 기소한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한 잘못을 범했다. 국회는 마땅히 이 법을 수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헌법을 해쳤다. 헌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단숨에 이 재판을 마쳤고, 단숨이죠.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 닉슨 대통령을 탄핵하기까지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하원에서 탄핵시키기 직전까지 2년이라는 이 조사 기간이 있었는데 우리 국회는 전혀 없었고, 헌재도 재판하기 위해서 한 2-3달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8대 0이라고 하는 이 전체주의적인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헌재 법관 가운데 아무도 국회가 이렇게 졸속하게 탄핵 판결을 하고 조사도 해보지 않고 가져온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도저히 선진국, 이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 같은 의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또 미국의 연방 대법원 같은 데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이 5개 한국의 유력한 이 세력들이 대통령 탄핵 찬성의 80% 여론을 만들어 놨고, 또 그것이 지금 이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국회의 탄핵으로부터 시작된 이 민중혁명이 이제 이번 선거로 말미암아 종지부를 찍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조갑재 대표는 이 민중혁명 분위기에 선거를 하는데 이것은 우파 후보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좌파 후보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런 선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다른 당 후보들은 지금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탄핵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문재인 후보는 사실상 뛰기를 시작해서 다른 후보들이 뛰기 전에 벌써 10m 앞에서 뛰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당에서, 예를 들면 공화당에서 후보들이 이제 나와서 서로 미리 예선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선을 하게 되고 거의 1년 한 4-5개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토론을 하게 되고 또 유권자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후보들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고 또 누구를 지지할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이 선거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탄핵 대통령 파면 결정이 있고 나서 단 2개월 안에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언제 우리가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민중혁명 분위기 속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미 보수당인 자유한국당 보수 세력에 대한 탄핵을 내리고 시작한 선거이기 때문에 좌파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좌파 운동권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대표에 의하면 문재인 정권은 사회 전반에 포진해 있는 좌파 운동권 세력과 연합해서 혁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민중혁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 혹은 노무현 정부 때와 사뭇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은 좌파 운동권 세력이 사회 각 분야, 뭐 예술계도 그렇고 또 뭐 사법계, 또 그리고 국회, 행정부 곳곳에 뭐 그 여러 분야에 지금 포진이 돼 있어서 그들이 이 좌파 운동권 세력의 중심인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서 연합해서 민중혁명을 수행하는데 이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정권이 될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들은 조 대표에 의하면 민중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일을 할 것이다. 또 계급 투쟁론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그 혁명을 수행할 것이다. 그들은 한미 동맹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이 한미 동맹은 사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국방에, 안보에 아주 초석과 같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보, 그 초석을 거기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호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가 정체성과 진로의 변화를 반드시 꾀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제재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미국은 아주 초강력 제재를 지금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해서 북한 제재하려고 하는 움직임에서 이탈해서 결국은 국제 미아로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여기에 첨부한 것인데요. 5월 4일 날 미국 하원에서 초강력 대북 제재안, 이것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무려 419대 1입니다. 이는 전에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때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의회에 나와서 상하 양원 모임 가운데서 그때 연설을 하고 God help us,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데, 그리고 표결을 합니다. 국회가 그때 몇백 대 1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2차 세계대전 그때 뛰어들 때하고 동일한 그런 그 분위기, 또 그런 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미국 하원이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군사 행동을 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초강력 대북 제재안, 여기 지금 할 때 이런 말이 있었죠? 하원에서. 결국은 북한이 ICBM을 어느 날인가 개발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초강력 대북 제재안이 있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미국이 남은 수단은 군사 행동 외에, 선제 공격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상하
또 미국 여기에 그 좌우 이런 그 갈등과 대립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보 문제에선 이 미국이 좌우가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내놓고 우리 국회에서 찬성 반대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쩌면 반대가 찬성보다 더 압도적으로 많을지 모르죠. 이처럼 우리 한국 내 문제가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다 함께 이런 세계적인 여론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국제적인 미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초강력 제재안은 미국 하원이 한국의 차기 정부 또 한국의 국민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한국의 차기 정부에게,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 하원이 다른 세계 전체에 말하는 것뿐 아니라 특별히 한국의 당사자인 한국의 차기 정부,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경고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한 6년가량을 있었습니다.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살고 지냈는데요. 거기에 프리웨이를 가다가 보면은 이런 말이 이제 간판이 눈에 띕니다. Don't mess with Texas. 텍사스와 얽히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이 텍사스 차량들은 이 뒤에다 이런 걸 붙이고 다닙니다. Don't mess with Texas. 텍사스주가 굉장히 험한 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죠. 네, 멕시코와의 전쟁을 제일 치열하게 했던 곳이니까 독립정신이 강하고 개척정신이 강하고 네, 그런 곳이 텍사스주입니다. 텍사스와 얽히지 마라. 잘못 맞닥뜨리지 마라. 원래 이 구호는 이 텍사스의 교통부에서 창안한 모토입니다. 달리다가 뭐 휴지 같은 거 이런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했다면 당신이 치워. 그렇지 않으면 아주 큰 벌금을 물 거야. 그런 경고입니다. 텍사스주와 얽히지 마라. Don't mess with Texas. 바로 이것이 미국 하원이 우리 차기 행정부와 또 한국 국민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즉 미국 하원과 얽히지 말라. 미국 하원이 초강력 제재를 지금 하면서 이 북한의 핵 무장을 여기서 동결시키거나 해제시키려고 하는데 역행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한국의 차기 이제 한 이틀 정도, 하루 이틀이면 차기 행정부가 나오는데 차기 행정부에 또 한국 국민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차기 행정부가 미국 하원 또 미국 정부, 미국 국민들과 함께 잘 보조를 맞추고 한미 동맹이 와해되는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이 굳건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또 조갑재 대표는 이제 한미 동맹이 와해가 될 것이고 또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국론이 분열하고 갈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북한과 종북주의자들, 남한의 종북주의자들이 공조를 또 하게 될 것이고 게다가 북한의 핵무기로 말미암아 영향이 미쳐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안보 위기를 넘어서 생존 위기로 그렇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아주 암울한 장래를,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전적인 우리 안에 좌우, 이 내전적인 구조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 그리고 좌파 정권을 한국 국민이 이번 대선에서 택한다면 그것은 최악의 선택인데 조갑재 대표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 최악의 선택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능케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 대표도 지금은 그렇게 흔드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정권을 가지고 집행하게 되면 그때는 뭐 현실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일말 비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나리오는 계속 이렇게 됩니다. 전쟁이나 우리가 최악의 경우 전쟁을 불러들일 수 있다. 그리고 내전적인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민중혁명이 만약에 실패하면 군부가 개입할 그런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전에 스페인이 그랬고 칠레가 그랬고 최근에는 무슬림 브라더스 때문에 이집트에서 민중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거센 반발이 있었고 중산층이 반발하고 또 그 민중혁명을 이끌어가는 그 무슬림 브라더스 거기에서 군부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그래서 군부가 개입하게 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조갑재 대표의 그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또 제 견해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제 예감은 그렇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이전에 없던 그런 돌풍이 불어올 것이다. 굉장한 혼란과 갈등과 그런 재앙적 수준의 그런 사회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지금 북한의 핵무장이 지금 거의 마지막 완료 단계에 들어갔고 또 미국은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이 초강력 제재를 경제 외교로 한 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그때는 선제 타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 지금 이런 모든 이 하원의 이런 초강력 제재안 등은 앞으로 선제 타격을 위한 사전에 여론 준비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와 새로운 우리 차기 행정부가 계속 삐딱거리고 삐걱거리고 또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되면 그 혼란은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거를 잘 해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좌파 정권을 선출하는, 좌파 대통령을 선출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장전된 총을 자기 가슴에 겨누는 것과 같다. 이렇게 싸늘한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암울하고 또 부정적이고 어두운 장래상을 그 시나리오를 말하는 분이 조갑재 대표뿐이겠습니까? 또 저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여기에 지금 강규형 명지대 교수입니다. 5월 6일 조선 칼럼에서 혼자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를 풍미했던 민족해방론 NL 류영희 교수를 통해 모택동 체제, 특히 문화혁명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모택동 체제를 옹호하고 또 모택동 체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들을 다 처단하는 그런 혁명, 이름이 그럴싸하게 붙여졌는데 문화혁명.
리시는 그것을 예찬하면서 인류 최초의 인간의식 개조 혁명으로 숭배했다. 이렇게 강 교수가 평가했습니다. 문화혁명을 인류 최초의 인간의식 개조혁명이다. 이렇게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 교수는 말하기를 실상은 수천만 명이 학살되는 최악의 생지옥 중 하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요즘 강 교수는 그 택동체제 문화혁명은 최악의 생지옥 중, 이 지구상의 최악의 생지옥 중 하나였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반면에 좌파 학자인 리영희 씨는 그것은 인류 최초의 인간의식 개조혁명이라고 그렇게 숭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의식의 차이입니까? 자, 바로 이 문화혁명은 여기에 최악의 생지옥 중 하나였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 교수에 의하면 대중선동, 특히 저 어리고 젊은 학생들, 오늘 우리 대학생들이 바로 그런 이 세대입니다. 대중선동을 하고 문화혁명에서 낙인을 찍고 뭐 좌파에서 요새에서는 부역자 낙인을 찍는 또 쓰레기 언론을 동원한 무차별적인 비방, 이성적인 비방이 아닙니다. 건설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악마시하는 아주 쓰레기 언론을 동원해서 무차별적으로 비방하는 것,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학대, 숙청, 에다 공산주의에 쓰는 것들입니다. 얘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예전에 히틀러 제국 같은 데서 쓰던 것들입니다. 월남 패망을 보면서, 월남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진실이 승리하는 희열을 느꼈다. 진실이 승리하는 기쁨을 느꼈다. 만끽했다. 이렇게 하는 문재인 후보와 그 배후 세력은, 문재인 후보의 세력은 월남 패망을 보고 진실이 승리했다는 기쁨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 번 리영희를 자기 인생의 큰 스승이라 밝혔다. 네. 리영희가 큰 스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의 또 그 배후 세력, 즉 좌파 이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좌파 운동권 세력. 묻고 싶다. 훨씬 규모와 강도는 작겠지만 한국에서도 그런 망나니 칼춤, 즉 한국식 문화혁명을 아직도 꿈꾸는가? 이렇게 문재인 씨 그리고 또 그 배후 세력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망나니 칼춤, 한국식 문화혁명을 아직도 꿈꾸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양심적인 용기 있는 지식인입니다. 이런 강규형 교수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 많이 필요합니다. 지식은 많지만, 교수로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할 때, 국가가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자기 희생을 각오하면서도 분명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교수들이 정말 희귀한 이때 빛나는 보석같이 반짝이는 그런 교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강 교수뿐이겠습니까?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이겠죠. 2017년의 대선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선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청와대 이 전경 사진이 완전히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십니다. uphill battle. 이제 우파는 고지를 향해서 싸워 올라가고 좌파는 고지 위에서 이제 기관총을 드르륵 잘 보이는 데서 쏴댑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선거,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탄핵 찬성의 그 80% 그 이상의 여론, 그것이 바로 선거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지나가면서 냉정하게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반추해보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중요한 것에 대한 대통령
대통령 선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민중혁명에 아주 흥분된 분위기로 막 지나갑니다. 여기는 이성, 합리, 또 헌법, 준수, 법치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혁명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모든 걸 아주 그냥 집중하는 이런 속에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여기 말한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중혁명 분위기의 선거로서 좌파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선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처럼 보수가 4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갈래갈래 찢겨 있습니다. 몇 주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아직도 우파는 갈래갈래 나뉘어 찢겨져 있습니다. 유승민 씨, 분명히 안보 문제는 보수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문제가 다 보수는 아닙니다. 그를 어떤 사람들은 사이비 보수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을 하게 되면 그것이 좌파 대통령 후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앞장서서. 아마 이 선거가 마치고 나면은 많은 보수주의자들에 의해서 역사의 역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참 큽니다. 새누리당이 아직도 독립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여러분을 대단히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렇게 고립적이고 또 다른 이 보수 우파 이분들이 다 그 타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김평호 변호사 얼마나 전력을 다해 싸웠습니까? 또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 대표였던 우리 그 권영해 전 국방장관 조원진 대표에게 단일화를 요청하다가 듣질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사표를 내고 나오셔서 홍준표 후보를 지금 지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엄마 부대 주옥순 씨 이런 분들이 다 얼마나 치열하게 박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싸웠습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은 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그가 홍 후보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홍 후보 만족스럽지 않은 거 있죠. 그렇지만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가장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딱 한 가지 남은 승산이 있는 그런 마지막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홍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돼지 발정제 그거 봐라. 그 불량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트럼프는 그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도 당선됐고 또 미국의 이 도덕적인 문제에서 가장 엄격하고 또 청교도적인 그래서 미국의 이 도덕적 순결주의를 주장하는 수많은 한 2,500만으로 그렇게 추산되는 복음주의자들의 81%가 트럼프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돼지 발정제 바로 그 문제 우리 홍 후보도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잘못하는 거 알아요. 다 압니다. 그렇지만 돼지 발정제 그게 홍 후보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다윗 전체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윗을 왕위에서 내치시고 쫓아내신 것도 아닌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은 다음에도 다윗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다윗의 죄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셨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전부를 죄덩어리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불량 상품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포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홍 후보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홍 후보의 장점이 또 참 많습니다. 조 대표는 세 가지 점에서 서민성, 공격성, 또 하나가 혁신성, 이 세 가지가 홍 후보의 특별한 장점이고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이런 장점과 또 이런 투사가 우리 안에 길러져서 앞으로 대통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홍 후보를 이번에 찍지 않으면 대안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만약에 홍 후보 대신에 조원진 후보에게 표를 던지게 되면은 결국은 한 1%, 뭐 전체 유권자의 한 1% 정도로 이렇게 보통 보는데요. 네.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뭘 우리가 홍 후보 찍는다고 그래서 될 사람이 뭐 안 되고 안 될 사람이 되겠냐. 우리 표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되면 홍 후보를 돕지 않으면 문 후보를 돕는 것이 됩니다. 새누리당 여러분들이 저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이 전체 보수주의자들 가운데서 리더십을 잃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참 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자, 이런 상황, 이런 데서 이기면 기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울어진 상황에서 밑에서 위로 볼을 차고 올라가면서 골대에 볼을 집어넣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어려운 그런 과업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적은 가능합니다. 또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보게 되면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홍해가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 가운데 지금 길이 바닥이 지금 보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 서 있는 사람이 모세고 물론 이 찰턴 헤스턴이 분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 이스라엘은 이쪽 땅으로 건너왔는데 저쪽 애굽 그 땅에서 이제 홍해가 갈라진 바닥을 그 위를 이제 마차를 달려서 이스라엘을 이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을 쫓아 이쪽에 와서 도륙하기 위해서 질주하는 그 바로의 군대 그 뒤로 홍해 바닷물이 이제 합해서 그들을 집어삼키는 그런 모습을 한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 건너기 전에는 양편에는 산이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정말 사면초가.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홍해 물을 바다를 열어놓으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를 이 물속에 수장하시고 괴멸시켜 버리셨습니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이 기적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찬송은 감사의 최종적인 자연적인 표현이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렇게 장엄하게 찬송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승리 앞에서 이들은 마음껏 감사를 표했습니다. 왜? 싸움은 이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의 정규 군대와 맞설 수 있는 힘은 결코 이들에게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바로 밑에서. 이들이 이처럼 대승을 거둔 것은, 이집트 군대를 이처럼 철저하게 괴멸시킨 것은 저들의 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참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하는 것은 보수 우파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여기 기적과 같이 보수 우파 대통령 탄생을 시켜주시면 감사할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우리 한국의 현대사에도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일제로부터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독립한 것입니다. 일제 36년. 그 정말 모진 그런 그 고초 고난, 아마 한민족이 당한 가장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한때가 그때였을 것입니다. 일본의 무서운 압제, 자녀들을 다 뺏기고 전쟁터로 뺏기고 뭐 집에 있는 수저까지 다 이제 차출당하고 철저하게 착취당하고 피폐해지고, 그리고도 계속 억누르는 이 일제의 이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연합국들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그들의 강대국의 세력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재편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적과 같은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8월 15일 다음 날 8월 16일 오전 9시 마포 형무소 앞에서의 그 만세에 부르는 모습입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이 무서운 일제의 그 압제에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신 거 기적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보시는 인천 상륙작전, 이것은 아주 드라마틱한 우리 6.25 전쟁의 반전이었습니다. 6.25에 물밀듯이 이 남침을 한 북한군이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키고,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한반도 남한의 거의 반을 점령을 했고, 2달쯤 지나고 나니까 거의 85%를 점령했고, 그 다음에 3달쯤 지나니까 80%를 점령을 했습니다. 뭐 90%까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낙동강 방어선만 우리가 겨우 지키면서 거기에 미국의 사단 한 3개 사단, 그리고 한국의 한 5개 사단이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마지막 방어선을 거기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밀려 내려가면 이것은 대한해협의 보트피플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로 가서 우리가 대만처럼 세운다고 해도 그 조그만 제주도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김일성은 8월 15일까지는 부산을 함락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막무가내로 밀고 내려오고 낙동강 이 방어선을 깨뜨리려고 그저 거세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 인천 상륙작전이 메가더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그때가 1950년 9월 15일입니다.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허리를 그렇게 끊고 들어가니까 낙동강 방어선에 그렇게 치열하게 공격하던 적들이 이제 뺑소니 치기에 바빴습니다. 후퇴하게 바빴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서울 수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우리가 밀고 올라간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은 미국의 참모들이 다 반대했던 것입니다.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가더가 이것을 해낸 것입니다. 허를 찌른 것입니다. 적의 허를 찌른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메가더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또 미군 또 우리 한국군 물론 정말 우리 이 전쟁의 타이들 물결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이 길로 나가는 그를 터주게 했습니다. 반전 이것도 역시 기적적인 승리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처럼 태생과 또 유아기 태어나서 다섯 살 됐을 때 이런 전쟁을 맞고 거의 죽을 뻔했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승리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때 감사하고 반면에 패배할 때, 실패할 때 그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또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니다. 골리앗이 정말 다른 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 훨씬 큰 키에 우람한 그런 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호통을 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와서 싸워 이기면 너희들이 이긴 거야. 나와! 누구든지 나와! 이 위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위 뒤로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청소년 다윗이 분을 품고 의로운 분노를 품고 앞에 나오니까 형들이 막 말렸습니다. 네가 뭔데 여길 나서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다윗은 내가 목동이었을 때 그때 곰이 오고 늑대가 왔을 때 내가 쳐서 그 짐승들을 쫓아내고 내 양들을 지켰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처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서 자기가 늘 그 쓰던 이 물맷돌 이걸 가지고 지금 휙 돌려서 확 쳐내니까 이게 골리앗의 이마를 관통을 해서 뇌진탕을 일으키고 골리앗이 쓰러져 죽은 것입니다. 삽시간에 달려가서 골리앗의 그 앞에 저기 있는 긴 칼을 끄집어내서 골리앗의 목을 팍 쳐가지고선 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야 대함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블레셋을 이제 블레셋 군대에 몰려가서 공격을 시작하고 아주 대승을 거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다윗이 청소년 시절이지만 좀 나이가 지난 후입니다. 이 사울과 싸움을 벌이는데 이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데 시글락은 임시적인 그들의 그 거주하는 곳입니다. 다윗은 지금 전선에 나갔다가 그의 사람들과 함께 전선에 싸움을 하고 나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오는데 시글락에 가족들을 남겨놓고 있는 그 시글락에 돌아오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이 다윗의 동네 시글락을 아말렉이 침략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로 들어올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대철천지 원수였었습니다. 아주 약한 자들,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 이스라엘의 후방만 교란시키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랬던 아말렉, 이들이 또 시글락을 침노했습니다.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 이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살던 집들은 다 불타고
성은 다 불타버리고 재산 다 약탈당하고 게다가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 다 그렇게 납치당하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목 놓아 우는데 울 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했는지 얼마나 슬펐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지도자를 여기서 책임을 묻고 돌로 치자는 건 죽이자고 하는, 돌로 때려 죽이자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렇죠. 자기를 따르던 그 군대가 자기를 돌로 지금 쳐서 죽이려고 돌을 들고 이러니 다급해졌죠. 그렇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와 힘을 다윗이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관장하던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그런 입장입니다. 그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에봇은 이 제사장의 옷에 이렇게 두른 이 두건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던 그런 이 두건이었었습니다. 지금은 안 쓰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아말렉을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였더라면 따라잡고 도로 찾는 그 일을 못했을 겁니다. 반전의 기회를 여기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패배했을 때 이번 대선에서 참패했다고 가정합시다. 네. 그냥 가정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반전의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치열하게 우리의 바른 주장을 가지고 굽히지 않고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국에도 반전 드라마가 현대사에 나타났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구국 기도회 A National Day of Prayer가 1940년 5월 26일에 있었습니다. 영국민 전체가 기도하는, 영국은 성공회 나라니까요. 개신교, 이 캐톨릭, 이걸 이제 하나로 종합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영국 국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하여간에 이 영국 국교회 수장은 영국 왕입니다. 지금 영국 여왕이죠. 당시 영국 왕 조지 6세가 있었는데, 여러분 왼쪽에 맨 위에 사진에 보시면 영국의 조지 6세가 있습니다. 당시의 그 왕이었습니다. 그가 영국민들에게 방송으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된 길을 떠나서 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성경에 말씀하신 길로 돌아갑시다. 회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한 국가적인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회개합시다, 영국민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시도록 우리 국가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에 응해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에 아래에 보시면 그 사람들의 대열이 쫙 줄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은 웨스트민스터 애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영국의 조지 6세 왕의 그 말을 따라서 지금 기도하는 이 영국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날 1940년 5월 26일 날 구국기도회를 요청했는가? 정말 영국의 역사에
진짜 큰 위기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던커크 철수 작전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던커크는 프랑스의 한 조그만 항구입니다. 던커크에 약 30여만의 대군이 집결을 했습니다. 이 대군은 그중에 3분의 2, 한 20만 명 이상은 영국군이고 나머지 10여만은 프랑스군입니다. 독일이 번개 양동 작전을 해서 프랑스를 빠르게 먹어가니까 영국이 그 원정군 대군을 급파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아주 빠른 번개 작전으로 포위 작전을 해서 한 3, 4주밖에 되지 않은 이 원정군 영국군을 완전히 포위하고 또 그와 함께 하던 불란서군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덩커크에서 끝장을 내려고 지금 조여오고 있습니다. 덩커크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데 그 무서운 독일의 기갑부대가 몰려오죠. 또 독일의 그 무서운 루프와프, 그 독일의 공군기들이 떠서 벌써 이 덩커크의 비치에서 철수작전 준비하고 있는 수천의 사람을 죽여버렸죠. 덩커크에서 철수한다고 하는 것은 도관에 든 쥐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왕이 이 철수작전을 위해 시작하는 날 간절히 영국 국민들에게 이처럼 회개와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 철수작전은 1940년 5월 26일에서 6월 4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 역사적인 이 덩커크 철수작전의 한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목까지 다 찬 이 바닷물 여기를 지금 한 발 한 발 걸어서 이 배로 지금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군함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퀸 엘리자베스호 같은 퀸 메리호 같은 그런 그 대형 이 유람선들을 또 띄우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고깃배도 띄우고 낚싯배도 띄우고 또 무슨 뭐 심지어 조그만 그 조각배도 띄우고 일반 평민도 오고 여러 사람들이 이 영국 해협을 건너와서 이 덩커크에 지금 철수를 기다리는 이 군인들을 이제 영국으로 데려갑니다. 역사적인 덩커크 철수 작전. 한 2, 3만 명만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던커크 지역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루프와프, 독일의 그 강력한 공군 루프와프가 뜨지를 못해서 공격을 못했습니다. 반면에 영국 해협은 아주 잔잔한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뭐 한 40년에 한 번 있을까 한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잔잔한 호수 같은 바다가 되어서 배들이 쉽게 이제 영국 해협을 건너서 이 철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 전에 3일 전에 갑자기 이 독일의 기갑부대가 공격하던 걸 멈추고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미 차지한 것들을 좀 이렇게 다 좀 공고하게 만들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서서히 조금 시간을 두고 공격을 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이 덩커크 철수 작전을 하던 영국 프랑스군들에게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었습니다. 방어선을 구축하고 철수 작전의 준비를 그 3일 동안에 다 마쳤습니다. 이 독일군이 3일 동안 이 결정적인 그 공격, 그래서 아주 괴멸시킬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지연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론이 많이 있지만 아직 속 시원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는 게 이유가 없습니다. 참 신비하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던커크 철수 작전에 무려 33만 8,226명이 철수했습니다. 한 2, 3만 명이 철수할 수 있을 것이다 봤는데 10배도 넘는 이 대병력이 철수를 무사히 했고 또 800개의 배도 거기에서 그냥 다 묶여 있을 줄 알았는데 다 풀려서 돌아왔는데 바로 이 대병력이 앞으로 이 2차 세계대전 영국이 싸울 때 아주 중요한 그런 이 모멘트가 됐습니다. 이 병력이 만약에 그때 손실됐더라고 할 것 같으면 죽거나 혹은 포로로 잡혔더라 할 것 같으면 영국은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여기 덩커크에 있는 이 군대를 독일군에게 항복시켜야 되느냐가 뭐 오갈 정도로 심각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무사히 다 돌아왔으니까 영국으로 볼 때는 정말 절호의 찬스를 잡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영국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 반전의 기회. 이처럼 철저하게 패배하는 가운데도 반전의 기회를 얻게 되는 역사적인 경험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패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전의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보시는 사진은 친밀한 사진입니다. 9월 20일 1950년 9월 20일 서울 수복했을 때 그때 여기 두 한국군이 지금 태극기를 중앙청 앞에 개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에서 급작스럽게 그렇게 이 기습 공격을 당하고 밀려가서 부산 겨우 남겨놓고 방어선을 치고 있을 때 그런 반전이 일어나서 이렇게 서울에 불과 한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게 태극기를 여기 개양했다고 하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대선의 패배에서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기대하세요. 미국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expect the great things. 아주 훌륭한 위대한 것을 기대하세요. expect the best things, but prepare for the worst.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라.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하 7장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여기 신명기 31장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악행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앙을 당합니다. 그들이 환난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 자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을 떠나서 자기의 원하는 길을, 죄의 길을 갔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허다한 재앙과 환난을 그들이 자초하고 초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혹은 우리나라에 재앙과 환난이 닥칠 때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죄가 우리 죄가 자초한 것이 아닌가.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시편 107편에도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척박한 땅 사막이 되게 하시며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옥토에 그들을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옥토에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척박한 사막의 땅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생에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죄를 떠나라.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잠언 14장에도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정의, 공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그 나라를 욕되게 수치스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공의와 진리는, 공의와 정의는 우리 나라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욕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회개하고, 아까 영국 왕이 영국민들에게 부탁한 그대로 회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쟁 예방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김정은이가 중국의 압력을 받아 핵 동결을 하거나 핵을 포기한다면 전쟁이 예방될 것입니다. 쿠데타가 북에서 일어나서 김정은이 제거되거나 혹은 처형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쟁이 예방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없이 전쟁을 저쪽에서 걸어오면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강력하고 유능한 우파 대통령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명제는 없습니다. 보수 우파 대통령을 이번에 선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가치가 두 번째 가치입니다. 새누리당 여러분, 박 대통령 탄핵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문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보수 우파 대통령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박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좌파 정권보다 훨씬 바르고 정의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홍준표 후보에게 표를 던지십시오. 그것 외에는 지금 길이 없습니다. 홍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문 후보가 당선되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안보가 지켜질 것입니다. 경제가 분명히 성장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분명히 일자리를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풍조가 더 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강력하고 유능한 우파 대통령 선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자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북한 동포들에게 우리가 거의 70여 년 동안 주지 못했던 최대의 선물은 자유 통일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시장 경제 속에서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는 것, 최고의 우리의 책임이고 또 우리의 그 선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들을 얘기할 때 목사가 왜 정치에 간섭을 하고 저래? 목사는 목사 할 얘기나 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념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념, 우린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좌우가 지금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념 전쟁이 단순한 이념 전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배후에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점프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다면 좌파의 철학 가운데 하나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평등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를 들면 동성혼 같은 그런 것도 사람들의 자유고 우리는 다 평등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솔깃한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확실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도덕적 방임주의를 좌파에서 실시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에이즈 환자가 급증했다고 그러죠. 무엇과 함께? 동성애 문제가 매우 개방적이 되고 그것이 뭐 괜찮은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젊은이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그렇게 돼서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전문가들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이 도덕적인 방임주의와 도덕적인 사회적인 타락과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그 죄로 말미암아 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결국 이념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직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념 전쟁은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배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보 문제가 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세계 유례없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짧은 몇십 년 동안에 이렇게 놀랍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저 북쪽을 보십시오. 북쪽에는 지금 공산주의가 다스리고 난 다음엔 북쪽의 교회는 아주 완전히 졸당망했습니다. 지하에 스며들어서 정말 미미하게 어렵게 숨어서 예배를 하든가 아니면은 외독 수용소에서 극형에 처해서 지금 살아가든가. 그러면은 이 안보 문제, 이 체제 문제, 이게 단순한 정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고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있고 교회가 망하는 그런 것을 아주 급진적으로 만들어가는 교회를 망하게 하는 체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흥하고 교회가 망하고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에게 당신이 말하는 안보 문제, 그 도덕적 방임주의 뭐 그런 문제,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니까 그런 건 얘기하지 마시오. 당신은 교회 성경만 얘기하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념 전쟁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제가 강력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이 설교자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회의 빛으로 사회의 소금으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선에서 승리할 때 이제 불과 하루 남았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할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지만 대선에서 패배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까 다윗처럼 울 기력이 없도록 그냥 그렇게 저들이 펑펑 울고 그리고 또 지도자를 죽이겠다고 돌팔매질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패배할 때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반전의 드라마가 전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패배한다면 좌파 정권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과 갈등과 심각한 일들이 심지어 전쟁까지 수반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정말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또 신앙인들은 굳은 신앙심을 가지고 의로운 영적 전쟁에 이념 전쟁은 영적 전쟁이니까 또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함께 이 바른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반전의 기회는 올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한국에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밑에 www.21church.com 여기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 선교헌금으로 재정적인 후원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대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암울하고 또 부정적이고 어두운 장래상을 그 시나리오를 말하는 분이 조갑재 대표분이겠습니까? 또 저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여기에 지금
강규형 명지대 교수입니다. 5월 6일 조선 칼럼에서 혼자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를 풍미했던 민족해방론 NL 리영희 교수를 통해 모택동 체제, 특히 문화혁명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모택동 체제를 옹호하고 또 모택동 체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들을 다 처단하는 그런 혁명, 이름이 그럴싸하게 붙여졌는데 문화혁명. 리씨는 그것을 예찬하면서 인류 최초의 인간의식 개조 혁명으로 숭배했다, 이렇게 강 교수가 평가했습니다. 문화혁명을 인류 최초의 인간의식 개조혁명이다, 이렇게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 교수는 말하기를 실상은 수천만 명이 학살되는 최악의 생지옥 중 하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요즘 강 교수는 그 모택동 체제의 문화혁명은 최악의 생지옥 중, 이 지구상의 최악의 생지옥 중 하나였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반면에 좌파 학자인 리영희 씨는 그것은 인류 최초의 인간의식 개조혁명이라고 그렇게 숭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의식의 차이입니까? 자, 바로 이 문화혁명은 여기에 최악의 생지옥 중 하나였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 교수에 의하면 대중선동, 특히 저 어리고 젊은 학생들, 오늘 우리 대학생들이 바로 그런 이 세대입니다. 대중선동을 하고 문화혁명에서 낙인을 찍고, 뭐 좌파에서 요새에서는 부역자 낙인을 찍는, 또 쓰레기 언론을 동원한 무차별적인 비방, 이성적인 비방이 아닙니다. 건설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악마시하는 아주 쓰레기 언론을 동원해서 무차별적으로 비방하는 것,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학대, 숙청, 에다 공산주의에 쓰는 것들입니다. 얘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예전에 히틀러 제국 같은 데서 쓰던 것들입니다. 월남 패망을 보면서, 월남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진실이 승리하는 희열을 느꼈다, 진실이 승리하는 기쁨을 느꼈다, 만끽했다, 이렇게 하는 문재인 후보와 그 배후 세력은, 문재인 후보의 세력은 월남 패망을 보고 진실이 승리했다는 기쁨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 번 리영희를 자기 인생의 큰 스승이라 밝혔다. 네. 리영희가 큰 스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의 또 그 배후 세력, 즉 좌파 이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좌파 운동권 세력. 묻고 싶다. 훨씬 규모와 강도는 작겠지만 한국에서도 그런 망나니 칼춤, 즉 한국식 문화혁명을 아직도 꿈꾸는가? 이렇게 문재인 씨 그리고 또 그 배후 세력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망나니 칼춤, 한국식 문화혁명을 아직도 꿈꾸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양심적인 용기 있는 지식인입니다. 이런 강규형 교수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 많이 필요합니다. 지식은 많지만, 교수로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할 때, 국가가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자기 희생을 각오하면서도 분명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교수들이 정말 희귀한 이때 빛나는 보석같이 반짝이는 그런 교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강 교수뿐이겠습니까?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 있겠죠. 2017년의 대선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선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청와대 이 전경 사진이 완전히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십니다. uphill battle. 이제 우파는 고지를 향해서 싸워 올라가고 좌파는 고지 위에서 이제 기관총을 드르륵 잘 보이는 데서 쏴댑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선거.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탄핵 찬성의 그 80% 이상의 여론, 그것이 바로 선거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텍사스. 바로 이것이 미국 하원이 우리 차기 행정부와 또 한국 국민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즉, 미국 하원과 얽히지 말라. 미국 하원이 초강력 제재를 지금 하면서 이 북한의 핵 무장을 여기서 동결시키거나 해제시키려고 하는데 역행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한국의 차기 이제 한 이틀 정도, 하루 이틀이면 차기 행정부가 나오는데 차기 행정부에 또 한국 국민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차기 행정부가 미국 하원 또 미국 정부, 미국 국민들과 함께 잘 보조를 맞추고 한미 동맹이 와해되는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이 굳건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또 조갑재 대표는 이제 한미 동맹이 와해가 될 것이고 또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국론이 분열하고 갈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북한과 종북주의자들, 남한의 종북주의자들이 공조를 또 하게 될 것이고 게다가 북한의 핵무기로 말미암아 영향이 미쳐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안보 위기를 넘어서 생존 위기로 그렇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아주 암울한 장래를,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전적인 우리 안에 좌우, 이 내전적인 구조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 그리고 좌파 정권을 한국 국민이 이번 대선에서 택한다면 그것은 최악의 선택인데 조갑재 대표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 최악의 선택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능케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 대표도 지금은 그렇게 흔드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정권을 가지고 집행하게 되면 그때는 뭐 현실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일말 비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나리오는 계속 이렇게 됩니다. 전쟁이나 우리가 최악의 경우 전쟁을 불러들일 수 있다. 그리고 내전적인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민중혁명이 만약에 실패하면 군부가 개입할 그런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전에 스페인이 그랬고 칠레가 그랬고 최근에는 무슬림 브라더스 때문에 이집트에서 민중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거센 반발이 있었고 중산층이 반발하고 또 그 민중혁명을 이끌어가는 그 무슬림 브라더스 거기에서 군부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그래서 군부가 개입하게 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조갑재 대표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또 제 견해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제 예감은 그렇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이전에 없던 그런 돌풍이 불어올 것이다. 굉장한 혼란과 갈등과 그런 재앙적 수준의
그런 사회에 이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지금 북한의 핵무장이 지금 거의 마지막 완료 단계에 들어갔고, 또 미국은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이 초강력 제재를 경제 외교로 한 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그때는 선제 타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 지금 이런 모든 이 하원의 이런 초강력 제재안 등은 앞으로 선제 타격을 위한 사전에 여론 준비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와 새로운 우리 차기 행정부가 계속 삐딱거리고 삐걱거리고 또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되면 그 혼란은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거를 잘 해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좌파 정권을 선출하는, 좌파 대통령을 선출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장전된 총을 자기 가슴에 겨누는 것과 같다, 이렇게 싸늘한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초유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있었지만 아주 이 심각하게 이 탄핵 결정을 내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회가 충분히 조사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언론이 말한 그 이 선동의 토대 위에서, 그리고 또 이제 검찰이 일방적으로 기소한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한 잘못을 범했다. 국회는 마땅히 이 법을 수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헌법을 해쳤다. 헌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단숨에 이 재판을 마쳤고, 단숨이죠.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 닉슨 대통령을 탄핵하기까지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하원에서 탄핵시키기 직전까지 2년이라는 그 이 조사 기간이 있었는데 우리 국회는 전혀 없었고, 헌재도 재판하기 위해서 한 2~3달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8대 0이라고 하는 이 전체주의적인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리고 국회 이 헌재 법관 가운데 아무도 국회가 이렇게 졸속하게 탄핵 판결을 하고 조사도 해보지 않고 가져온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도저히 선진국, 이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 같은 의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또 미국의 연방 대법원 같은 데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이 5개 한국의 유력한 이 세력들이 대통령 탄핵 찬성의 80% 여론을 만들어 놨고, 또 그것이 지금 이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국회 탄핵으로부터 시작된 이 민중혁명이 이제 이번 선거로 말미암아 종지부를 찍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조갑재 대표는 이 민중혁명 분위기에 선거를 하는데 이것은 우파 후보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좌파 후보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런 선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다른 당 후보들은 지금 그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탄핵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문재인 후보는 사실상 뜀뛰기를 시작해서 다른 후보들이 뛰기 전에 벌써 10m 앞에서 뛰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당에서, 예를 들면 공화당에서 후보들이 이제 나와서 서로 미리 예선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선을 하게 되고 거의 1년 한
4, 5개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토론을 하게 되고 또 유권자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후보들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고 또 누구를 지지할까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번 이 선거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탄핵 대통령 파면 결정이 있고 나서 단 2개월 안에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언제 우리가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민중혁명 분위기 속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미 보수당인 자유한국당 보수 세력에 대한 탄핵을 내리고 시작한 선거이기 때문에 좌파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좌파 운동권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대표에 의하면 문재인 정권은 사회 전반에 포진해 있는 좌파 운동권 세력과 연합해서 혁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민중혁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 혹은 노무현 정부 때와 사뭇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은 좌파 운동권 세력이 사회 각 분야, 예술계도 그렇고 또 사법계 또 그리고 국회, 행정부 곳곳에 여러 분야에 지금 포진이 돼 있어서 그들이 이 좌파 운동권 세력의 중심인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서 연합해서 민중혁명을 수행하는데 이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정권이 될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들은 조 대표에 의하면 민중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일을 할 것이다. 또 계급 투쟁론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그 혁명을 수행할 것이다. 그들은 오늘 저는 대선에서 승리할 때 감사하고 패배할 때 낙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할 때 감사하고 패배할 때 낙심하지 말라. 오늘 전하는 말씀은 5월 7일 화면의 맨 오른쪽 아래에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동영상을 알려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선교헌금과 재정적인 후원으로 이 사역을 지원해 주시고 또 발전시켜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마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재정적인 후원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동참해 주실 분들은 이 화면의 맨 왼쪽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맨 아래 선교헌금란을 클릭하시면 모든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 5일 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이런 제하에 강의를 하셨습니다. 한국인은 최악의 선택을 할 것인가? 민중혁명 분위기에서 치르는 대통령 선거의 위험성. 네, 이런 아주 심각한 주제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시청하시기를 제가 적극 권면합니다. 지금 이 강의에서 조갑제 대표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체제 수호의 선거고 20, 30, 40대는 부패 척결의 선거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0대 이상은 좌우 이념 대립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동안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 발전시켜온 이 체제를 수호하느냐, 아니면은 체제의 이 변경을 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이 체제를 잘 수호할 수 있느냐, 이런 심각한 관점에서 선거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 40대는 이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 정유라 이런 부패 세력들, 이 부패를 척결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선거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 대표는 잘 아는 어떤 40대 여성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안철수 씨를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마음을 바꿔서 문재인 씨로 찍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안철수 씨는 이명박 씨의 아바타라, 그런 소문이 돌아서 자기 생각에는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 씨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모든 부패를 다 척결하는, 소위 문재인 씨가 잘 말하는 적폐 척결, 적폐 해소, 청산, 이런 것들을 하길 기대했는데 안철수 씨가 되면 그걸 하지 않을 거니까 문재인 씨를 찍기로 했다. 이미 다 재판이 끝난 그런 것까지도 다 뒤지고 올라가서 그렇게 또 다시 뭐 수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대, 30대, 40대의 관점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부패, 청산, 척결, 뭐 핵무기도 관심이 없고 나라의 그 어떤 지금 전쟁의 이런 그 위험, 생존의 문제 이런 것도 관심이 없고 부패, 척결 여기에만 지금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 선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의 한 80%가 이렇게 여기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이런 여론을 누가 조성했는가? 이 5가지 세력이, 여러분이 사진에 보시는 이 5가지의 한국의 유력한 이 세력이 바로 탄핵 찬성 80% 여론을 조성했다. 먼저 언론이 선동을 시작했고 또 수많은 거짓을 가지고 언론이 잘못된 선동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국회나 검찰이나 특검이나 거기에 기반해서 국회는 이제 자기가 조사도 안 해보고 그 국회 고유 기능인데 특별히 이 동맹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이 한미 동맹은 사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국방에, 안보에 아주 초석과 같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보, 그 초석을 거기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호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가 정체성과 진로의 변화를 반드시 꾀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제재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미국은 아주 초강력 제재를 지금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해서 북한 제재하려고 하는 움직임에서 이탈해서 결국은 국제 미아로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여기에 첨부한 것인데요. 5월 4일 날 미국 하원에서 초강력 대북 제재안, 이것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무려 419대 1입니다. 1은
전에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때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의회에 나와서 상하 양원 모임 가운데서 그때 연설을 하고 God help us,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데, 그리고 표결을 합니다. 국회가 그때 몇백 대 1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2차 세계대전 그때 뛰어들 때하고 동일한 그런 그 분위기, 또 그런 이 압도적인 찬송으로 미국 하원이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군사 행동을 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초강력 대북 제재안, 여기 지금 할 때 이런 말이 있었죠? 하원에서. 결국은 북한이 ICBM을 어느 날인가 개발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초강력 대북 제재안이 있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미국이 남은 수단은 군사 행동 외에, 선제 공격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상하 또 미국 여기에 그 좌우 이런 그 갈등과 대립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보 문제에선 이 미국이 좌우가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내놓고 우리 국회에서 찬성 반대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쩌면 반대가 찬성보다 더 압도적으로 많을지 모르죠. 이처럼 우리 한국 내 문제가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다 함께 이런 세계적인 여론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국제적인 미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초강력 제재안은 미국 하원이 한국의 차기 정부 또 한국의 국민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한국의 차기 정부에게,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 하원이 다른 세계 전체에 말하는 것뿐 아니라 특별히 한국의 당사자인 한국의 차기 정부,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경고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한 6년가량을 있었습니다.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살고 지냈는데요. 거기에 프리웨이를 가다가 보면은 이런 말이 이제 간단히 눈에 띕니다. Don't mess with Texas. 텍사스와 얽히지 말아라.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이 텍사스 차량들은 이 뒤에다 이런 걸 붙이고 다닙니다. Don't mess with Texas. 텍사스주가 굉장히 험한 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죠. 네, 멕시코와의 전쟁을 제일 치열하게 했던 곳이니까 독립정신이 강하고 개척정신이 강하고 그런 곳이 텍사스주입니다. 텍사스와 얽히지 마라. 잘못 맞닥뜨리지 마라. 원래 이 구호는 이 텍사스의 교통부에서 창안한 모토입니다. 달리다가 휴지 같은 거, 이런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했다면 당신이 치워. 그렇지 않으면 아주 큰 벌금을 물 거야. 그런 경고입니다. 텍사스주와 얽히지 마라. Don't mess